여러분은 왕실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화려한 궁궐에서 모두의 부러움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일까요? 아니면 이름만 찬란할 뿐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황금빛 감옥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한 공주는 바로 그 왕실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삶을 바쳐야 했던 인물인데요. 그녀의 이름은 카즈노미야 치카코. 에도 막부 말기 혼란의 시대 속에서 태어난 닌코 일왕의 막내딸이었던 그녀는 에도 막부 14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정실 부인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결혼은 왕족과 무사의 결혼으로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단순한 정력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사극에서 반복해 다루어진 이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서사가 아닌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휘말린 한 여성의 비극이었죠. 오늘은 일본 왕실에서 태어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슬픈 운명의 공주 카즈노미야 치카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고요한 시작. 1846년 일본 교토. 일본의 제120대 일왕인 니코덴노와 그의 첩 하시모토 스네코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닌코덴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어머니 역시 정실이 아닌 첩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왕궁이 아닌 외가에서 유모의 손에 자라야 했죠. 한나라의 공주였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녀는 스스로 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세속적인 삶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정도로 조용한 삶을 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고 역사는 그녀를 결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경주 속으로 끌어들였죠. 카즈노미야가 태어났을 무렵 일본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막부의 세국 정책은 점차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그녀가 16살이 되던 1854년 일본은 마침내 개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858년 에도 막부는 덴노의 허락 없이 미국과 미일수호 통상조약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은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래로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서양 국가와의 교류를 철저히 막아온 세국 정책을 수백 년간 유지해오고 있었고 특히 당시 재위 중이었던 고메이 덴노는 외세의 극도로 적대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막부가 덴노의 승인 없이 서양과 조약을 맺은 사실은 일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고 이는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국내에서는 막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막부의 정통성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에도 막부는 위태로운 권위를 회복하고자 왕실과의 정략결혼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정략결혼이 바로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와 왕족인 카즈노미야 치카코의 결혼이었습니다. 처음에 고메이 덴노는 여동생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차례의 정치적 설득과 막부 측의 압박 끝에 결국 카즈노미야 공주를 정략결혼의 대상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카즈노미야 공주는 당시 이미 정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모치 쇼군과의 혼인을 완강히 거절했지만 덴노의 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외삼촌이 극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자 그녀는 결국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다만 그녀는 세 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첫째, 아버지 닌코덴노의 기일에 맞춰 교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것. 두 번째, 에도에서도 왕실 여성으로서의 예우와 생활을 보장할 것. 세 번째, 자신의 시녀들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할 것. 그렇게 카즈노미야는 세속적인 삶을 등지고 절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자신의 희망을 뒤로한 채 에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탄치 않았던 결혼생활. 카즈노미야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 왕실과 에도 막부 사이에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되어 울면서 생전 처음으로 교토박을 떠나 에도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에도성은 당시 일본 정치의 중심지였지만 고요하고 단정한 왕실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너무나 딱딱하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인 도쿠가와 이에모치는 다정한 성격이었지만 몸이 약하고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게다가 결혼 당시 카즈노미야가 제시했던 세 가지 조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에도성 내에서 시어머니 격인
댄쇼인을 비롯한 여성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결국 왕실공주의 신분을 내려놓은 그녀에게 유일한 의지처는 다정한 남편뿐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애정이 싹트긴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과 낯선 환경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그리고 1866년 에도로 시집온 지 5년 만에 남편인 이에모치 쇼군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죠. 남편을 잃은 카즈노미야는 당연히 고향인 교토로 돌아가기 원했지만 막부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그녀를 쉽게 놓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에도성 안에서 과부이자 왕실과 막부를 잇는 상징으로 살아야 했고 그 삶은 고요하지만 고립된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이듬해인 1867년 오빠인 고메이 덴노와 어머니까지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롭고 고달픈 삶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침내 돌아온 교토. 고메이 덴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메이지 덴노가 즉위하게 되고 그는 조정의 인사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며 막부와의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68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 에도 막부는 해체되고 일본은 일왕 중심의 근대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역사는 종종 기이한 우연을 동반하죠. 막부를 타도하기 위한 신정부군의 총사령관은 다름 아닌 카즈노 노미야의 정혼자였던 다루히토 친왕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전처는 도쿠가와 가문의 여성이었죠. 당시 전세는 신정부군에 유리하게 기울었지만 여전히 에도 막부 내에 이에 대항하는 무장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카즈노미야는 나서서 도쿠가와 가문 사람들에게 덴노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복종을 통해 가문의 명맥을 지키는 길을 택하라고 조언하게 되죠. 전국이 정리되자 조정에서는 그녀를 교토로 불러들이려 했지만 카즈노미야는 한 발 물러섭니다. 아버지 니코 덴노의 묘지를 참배하고 싶지만 지금은 도쿠가와 가문이 아직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고 에도 사람들의 정서 또한 고려해야 하니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렇게 정중히 귀향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1869년 마침내 그녀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땅인 교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가장 바라고 또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묘지를 직접 참배하게 됩니다. 긴 정치의 소용돌이 끝에 카즈노미야는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소용한 순간과 결국 마주하게 된 것이죠. 스물탱이! 왕실의 공주로 태어나 막부의 정실 부인으로 살았던 그녀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으로 살아간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왕족이나 귀족의 삶을 화려하고 부유한 것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카즈노미야의 삶은 그런 상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죠. 조용한 절에서의 삶을 꿈꾸던 한 소녀는 정략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의 도구가 되었고 낯선 땅에서 사랑을 잃고 자유마저 허락되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금 거의 잊혀졌지만 그녀의 침묵과 인내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삶은 당시 수많은 여성들의 운명을 대변했죠. 그 조용함 속에 담긴 이야기는 화려한 시대의 이면을 비추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한 시대를 대표했던 아름다움의 아이콘이자 자유를 갈망하며 삶 전체를 떠돌았던 한 명의 고득한 황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벳. 엘리자벳은 유럽 왕실에 빛나는 왕관을 썼지만 마음껏 웃을 수 없었고 진정한 사랑을 원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마음을 내어줄 수 없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던 그녀. 오늘은 황후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한 여인의 고뇌와 열망 속에 영원히 자유롭고 싶었던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운명처럼 다가온 결혼. 1853년 여름 독일 바이에른 남부에 푸르른 자연 속을 달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이에른 공작가의 셋째 딸 엘리자벳으로 시시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활달하고 감성적인 소녀였죠. 어린 그녀는 정해진 예절에 얽매이는 대신 들판을 달리며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매우 천진난만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시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녀의 어머니 루도비카 공작 부인이 언니인 오스트리아 황후 조피 대공비와 추진하고 있었던 결혼 동맹입니다.
그로 인해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인 프란츠 요제프 1세와 시시의 언니 헬레네가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 약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시 가족은 황제 별장으로 초청받게 되죠.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들이 궁에 도착한 순간 황제의 눈에 들어온 이는 약혼자 헬레네가 아닌 활달하고 왈가닥이었던 시시였죠. 긴 갈색머리, 수줍은 눈빛, 순수한 미소, 왕실에서 볼 수 없었던 생기 있는 모습의 15살 시시에게 프란츠 요제프는 홀딱 빠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 황제는 나는 엘리자벳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정해진 정략 결혼 상대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프란츠 요제프의 결심은 유럽 전역을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하지만 정작 시시는 황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황실이라는 세계는 너무나 낯설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 결혼을 행운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그녀의 결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이자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겉으로 동화처럼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많은 갈등과 상처의 씨앗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죠. 황후가 된 소녀. 1854년 4월 24일 오스트리아 빈의 아우구스틴 교회에서 이 둘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16살의 엘리자벳은 유럽 제국의 황후가 됩니다. 사랑하는 황제와의 결혼식을 세상은 그녀를 동화 속 주인공으로 바라봤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엘리자벳은 아름다운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는데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환상 속 궁전이 아닌 엄격한 규율과 권위로 가득 찬 궁궐 생활이었고, 황후가 되었지만 그녀는 왕실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죠. 모든 결정은 시어머니 조피 대공비가 내렸고, 엘리자벳의 첫 아이가 태어나자 이 아이는 황제의 아들, 제국의 후계자입니다 라며 그녀에게서 양육권을 빼앗을 만큼 그녀는 철저히 엘리자벳을 통제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황후였지만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었고, 아들의 이름조차도 시어머니 조피 대공비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서 그녀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말도 생각도 웃음도 줄어들게 되죠. 게다가 그녀는 매 순간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모든 행동이 제국의 얼굴로 여겨졌는데요. 그 결과 엘리자벳은 하루에 몇 시간씩 머리를 손질하고 체중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스스로를 통제하며 자신의 몸과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녀는 궁전이라는 황금 감옥에 갇힌 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조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점점 말라가던 그녀의 마음은 전혀 뜻밖의 곳인 헝가리에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문화 그리고 기계가 엘리자벳에게 이상할 만큼 깊이 와닿게 되는데요. 헝가리어를 스스로 배울 정도로 헝가리를 사랑한 그녀의 진심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고, 헝가리인들 또한 그녀를 인간 엘리자벳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를 탄압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엘리자벳은 남편인 프란츠 요제프를 설득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정도로 정치적 다리 역할 또한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67년에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타협하여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으로 재편되죠. 그의 엘리자벳은 프란츠 요제프와 함께 헝가리의 국왕과 왕비로 즉위하게 되고,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관식에서 수천 명의 헝가리인들이 눈물로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태어난 그녀의 딸에게 엘리자벳은 자신의 뿌리처럼 사랑했던 헝가리를 상징하여 딸의 이름을 마리아 발레리아라고 짓고, 마리아 발레리아는 오스트리아가 아닌 헝가리의 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헝가리는 그녀에게 또 다른 자아이자 또 다른 고향이었죠. 고통 속의 나날. 그러던 1889년 1월 오스트리아 황실을 뒤흔든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엘리자벳의 아들인 누돌프 황태자가 연인이었던 마리 베체라와 함께 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인데요. 누돌프는 어머니처럼 예민하고 우울한 성격의 청년으로 궁정의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죠. 그녀는 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황실의 규범 안에서 그녀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이후 엘리자벳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 그녀는 평생 동안 검은 옷만 입었고 항상 얼굴을 가리고 대중 앞에 서는 일조차도 꺼리며
오스트리아의 황후가 아닌 유령처럼 침묵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벳은 궁전을 떠나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자신의 감정을 묻고 기억을 지우려 했죠. 나는 이 세상의 누구에게도 진정한 의미로 속하지 않았다 라는 말처럼 그녀가 유럽 곳곳을 떠돌던 시간은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삶은 황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고독했고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뒤에는 그 고통을 감당할 언어조차 사라졌던 것이죠. 죽음과 자유. 1898년 9월 10일 스위스 제네바를 여행하던 중이었던 엘리자벳은 평소처럼 조용히 얼굴을 베일로 가린 채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를 기다리던 이는 경호원도 하녀도 아닌 루이지 루켄이라는 한 남자였는데요. 그는 이탈리아 출신의 무정부주의자로 왕족은 없어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 그녀의 가슴에 단검을 찌르게 됩니다. 칼날은 정확히 그녀의 심장을 찔렀고 그녀는 서서히 죽음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오랜 고통과 침묵 끝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이한 그녀의 짧고 조용한 죽음이 어쩌면 엘리자벳의 삶에는 해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스물탱이! 화려한 궁전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왕관을 썼던 그녀는 사랑받았고 찬양받았으며 모든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그녀의 삶 속 어디에도 자기 자신을 둘 수 없었는데요. 그녀는 황후였지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얼굴로만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고 진정한 자유를 원했지만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어쩌면 가장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을 떠올려 보면 과연 나는 나로서 살고 있는가? 타인의 시선이 만든 내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보통 결혼식에서 신부가 우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행복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모나코 왕실의 결혼식에서 보인 샤를린 왕비의 눈물은 조금 다른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그녀는 결혼식 전에 3번이나 모나코에서 도망치려 했고 나중에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한때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렸으나 사실은 왕궁에 갇힌 라푼젤에 가까웠을지도 모를 모나코의 샤를린 왕비. 오늘은 동화 같은 왕실의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잃은 슬픔을 참아야만 했던 모나코의 왕비 샤를린 위트스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올림픽 수영 선수에서 왕비가 되다. 샤를린 왕비는 1978년생으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한 그녀는 대단한 운동선수였는데요. 18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영 챔피언이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여자 400m 릴레이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였죠. 그녀는 키 177cm의 장신에 수영으로 다져진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뽐내며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던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러던 2000년 모나코에서 열린 한 수영 대회에서 알베르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알베르 왕자는 42살, 샤를린 왕비는 22살로 무려 20살 차이였죠.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5년 뒤인 2005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재회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었고 아름다움과 기품이 넘치는 샤를린 왕비의 모습에 전 세계 언론은 제2의 그레이스 켈리가 나타났다며 그녀에게 열광하게 되죠. 1950년대 할리우드 최고 여배우였던 그레이스 켈리. 그녀가 1956년 알베르의 아버지 레니의 3세 왕제와 결혼하면서 모나코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알베르가 대를 이어 운동선수 출신 미녀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모나코 국민과 언론들은 대를 이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게 됩니다. 약혼 후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2010년 6월 스웨덴 빅토리아 공주의 결혼식을 다녀오는 길에 알베르 왕자는 샤를린 왕비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맨틱한 청혼 뒤에는
상상하지 못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알베르 왕자에게 미국 부동산 중개인이 낳은 1992년생 딸 저스민과 토고 출신 에어프랑스 승무원이 낳은 2003년생 아들 에릭 알렉산드로라는 두 명의 혼외 자녀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처음에는 알베르 왕자가 부인했지만 DNA 검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모나코 왕실은 이 일을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약혼자의 소식을 들은 샤를린 왕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던 2011년 6월 그들의 결혼식 한 달 전에 영국 언론들이 폭탄 기사를 터뜨리게 됩니다. 바로 샤를린 왕비가 결혼 전에 3번이나 도망치려 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2011년 5월 파리에서 웨딩드레스를 고르다가 남아공으로 떠나려고 하였고 이후 추가로 2번 더 모나코를 탈출할 시도를 했다고 보도했죠. 심지어 6월 21일에는 프랑스 니스 공항에서 모나코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모나코 왕실은 강력히 부인했고 이런 내용을 보도한 영국의 언론사는 샤를린 왕비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 거짓일까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결혼식 당일 샤를린 왕비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기의 결혼식 그리고 눈물. 우여곡절 끝에 2011년 7월 이틀에 걸쳐 알베르 왕자와 샤를린 왕비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모나코 정부는 이 결혼식에 이날을 국경일로 선포하며 국가적인 이벤트로 만들었죠. 결혼식 첫날 샤를린 왕비는 칼 라거페트가 디자인한 샤넬 하늘색 정장을 착용했고 왕실 가족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디자인한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게 되죠. 이 드레스를 완성하는데 2100시간이나 소요되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또한 이 결혼식의 하객으로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각국의 왕족들 그리고 배우 로저 무어와 모델 나오미 캠벌 등 화려한 인사들이 총 출동하였고 무려 3,500명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이들의 결혼식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을 때 샤를린 왕비는 결혼식 내내 눈물을 흘렸는데요. 웃는 모습은 거의 없었고 나중에 알베르 왕자까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전 세계 사람들은 기뻐야 할 결혼식에 슬퍼 보이는 샤를린 왕비를 보며 혹시 정말 도망치려 했던 것이 아니냐며 이상하게 생각했죠. 결혼식 이후 샤를린 왕비는 그간의 좋지 않은 소문을 이겨내고 결혼 과정 내내 행복한 감정에 눈물이 났다고 해명했지만 과연 그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을까요? 창살 없는 감옥.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샤를린 왕비는 결혼 3년 후인 2014년 12월 10일 이란성 쌍둥이인 아들 자크 왕자와 딸 가브리엘라 공주를 낳게 됩니다. 가브리엘라 공주가 이분 먼저 태어났지만 모나코는 남자 우선 계승제이기 때문에 자크 왕자가 왕세자가 되었는데요. 비로소 이들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였지만 2019년 샤를린 왕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왕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고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슬픕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던 수영선수가 좁은 왕궁 안에 갇혀 지내며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엄격한 격식, 끝없는 공식 행사들로 인해 그녀는 왕실이 금빛 세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던 2020년 12월 샤를린 왕비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행사에 반삭발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평소 우아한 왕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선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치 그녀가 이건 왕실에 대한 반항이다.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우아한 왕비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샤를린 왕비는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스타일일 뿐이고 남편도 좋아한다 고 해명했지만 이 말을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죠. 또한 2021년 3월 그녀는 코뿔소 보호 활동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반삭발 머리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녀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다시 연결돼 매우 기쁨을 느꼈다며 비로소 고향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2021년 1월 이후 샤를린 왕비와 알베르 왕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국민과 언론들은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수굴탱이! 그녀는 왕비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티아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궁에서의 삶까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짜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유와 가족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녀가 결혼식 전에 도망치려 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샤를린 왕비가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20살 차이에 혼의 자녀가 있는 남자와 강요된 듯한 결혼은 누가 봐도 신데렐라 스토리는 아니었죠. 게다가 샤를린 왕비는 자유롭게 헤엄치던 올림픽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궁에 갇혀 격식과 규칙에 묻혀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2025년 현재 샤를린 왕비와 알베르 왕자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아마 쌍둥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헤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도 파격적인 헤어스타일과 패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그녀의 고향 남아공에서 동물 보호 활동을 하며 잠깐이라도 자유를 느끼려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자유가 없는 화려와 왕실의 삶과 평범하지만 자유로운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